자, 총수요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고 따라서 더 부자가 되니까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 옳은 표현입니다. 자산 효과.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화폐 보유를 줄이고 예금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맞는 표현이고,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환율은 변화하게 되고 순수출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물가 수준, 자국, 그리고 EPF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실질 환율은. 근데 자국의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이 실질 환율은 상승하는 거지. 근데 실질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가져라 뭐 이렇게 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을 안 써가지고 뭐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3번.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정부 부채, 이런 것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죠. 3번은 옳지 않습니다. 총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정부의 세금 인하로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건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밑으로 우하향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국방비와 고속도로 건설 등의 정부 구입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은 명목 환율 상승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 가격이, 잠깐만요. 주의해야지 하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목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800원 하는 걸로, 이게 원화 가치 상승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명목 환율은 떨어지게 돼. 그럼 P분의 EPF에서 명목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실질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순수출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물건을 하나 팔아서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1달러를 외국에다 1달러로 팔고 800원을 받게 되면 이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 미국에서는 1달러에 파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비싼 1달러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거니 순수출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총수요 순이 우하향하는 이유, 계속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나왔죠. 이건 아니다. 총수요 순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동.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럼 뭐 통화량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좌측 이동이 되는 것이고, 외국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가 절상한다. 방금 전에 풀어봤던 거죠. 명목 환율이 떨어진다. 실질 환율이 떨어진다. 수출은 감소한다. 따라서 총수요 옥수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법인세를 인상한다. 기업에게 세금의 인상으로 오게 되면 투자는 줄어들게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된다. 그럼 미리 땡겨 쓸 수가 있겠죠. 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아래 그림과 같은 투자저축 IS 곡선, MP 통화정책, 모형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인플레이션율, 실질소득, 평면상의 수요 곡선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처음에 할 때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장을 보면서 해볼게요. 자, 외생적인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지. 증가. 예. 또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율 인상은 주어진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볼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겠다고 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물건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 전 지금에 구입하시겠습니까? 지금 구입하겠죠? 예, 따라서 2번은 옳은 표현이고, 티스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겠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겠다. 그럼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겠다. 우리의 소득 수준이 커지게 되니까 씀씀이를 크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금융 마찰. 돈이 잘 안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돈이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 씀씀이를 못 하겠죠? 예. 좌측 이동이 되는 거지. 예, 이렇게 풀어도 그림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 경제였던 어느 소규모 국가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로 전환하였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책들마다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IS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하고 씀씀이가 커진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개방 경제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득이 커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씀씀이를 줄이겠다. 이렇게. 그러면 IS 곡선은 폐쇄 경제였을 때보다 개방 경제가 되면 더 급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가파른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 IS 곡선이 개방 경제에서 급하면 급할수록, 그렇죠? 예. 총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LM이랑 만나게 되면 총수요 곡선도 더 급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찾아 나가셨던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다른 이유를 들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없었던 걸로 하자. 총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자의 이자율 탈성이 크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될 때 씀씀이들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측 이동폭이 더 커지게 된다. 피구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아이고 물가가 하락한다, 난 부자가 됐다. 더 씀씀이를 더 하고 싶다. 이건 옳은 표현이죠. 예.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통화량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이자율이 못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러면 물가 하락에 따라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씀씀이들은 커지지 않는다고요. 수직.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 통화금이 증가하여. 그래서 이 말은 맞지.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 곡선을 따라서 우하향하게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시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네, 구분해서 표현을 했지만 거시할 때는 총수요 곡선을 따라서 총수요가 감소한다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오른쪽 이동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따라서 아래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ISLM 모형, 원론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겠구나. 그러면 투자는 증가하겠구나. 네. 실질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환율이 하락하여 순수출이 감소한다. 자, 그런데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실질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순수출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다 말이 다른 거지. 이건 아예 틀리다. 가계의 실질 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자산 효과,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